자, 여러분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35분에서 40분 정도 사이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죠. 좀 지루하셨죠. 예. 근데 뭐 아니 그냥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원래 이거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뭐냐면, 이 앞서 이제 강의 계획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국 문학의 영역,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아우르는 총괄적 의미에서의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은 이미 들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떠한 역사성 아래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한국 문학의 범주에 있어서 한국 문학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국 민족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유지 발전시켜온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말 그대로 한국 문학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국 민족이 어떠한 그 중심에 서가지고 발전시켜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국 문학인 것이고, 뭐 중국 문학이라는 것은 중국 민족이 중국어를 기반으로 유지 발전해 온 문학이 되겠죠. 그런 거죠. 뭐 일본 문학 그러면 일본 민족이 일본어를 기반으로 유지 발전해 온 문학,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한국 민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한국 민족이라는 게 뭐 한국인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뭐 이거 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강의의 특성이라는 것이 꼭 한국인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기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단군조선, 고조선으로부터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게 뭐 반만년 역사를 지녔다, 5천년 역사를 지녔다는 게 결국 이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단군 신화죠, 신화. 신화의 세계가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이라는 것이 언급되게 된 게 이제 삼국유사에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삼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를 크게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역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삼국사였죠. 삼국사.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사였는데, 그 삼국사를 기술한 책이 두 권이 있었죠. 하나가 삼국사기이고 하나가 삼국유사가 되겠죠. 그래서 삼국사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삼국유사라는 것은 야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어떠한 그 정치가로 위치하면서 어, 왕이 직접 그 하명하에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사죠, 정사. 거기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승려 일연이 몽고 전쟁 이후에 어떠한 그 사회 자체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아주 도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삼국 유사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라는 것은 정사는 아니고 그 정사 이외의 이야기들 어떤 면으로 보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로소 단군 조선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신이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유사 신이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이 신기로운 이야기라는 거, 신비하고 신기로운
이상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입편인데 거기에 이제 단군 왕검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신화라는 것이 뭐 곰과 어떤 호랑이 해가지고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 그 다음에 태양 토템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고조선이라는 것이 곰 토템을 믿는 부족과 태양 토템을 믿는 부족이 합해져 가지고 호랑이 토템을 믿는 부족을 쫓아내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게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을 봤더니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거죠. 곰 토템이 이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호랑이 토템과 만나가지고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세우게 되는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고, 거기에 단군조선이라는 것은 단군 왕검이라 그랬죠. 단군 왕검이라는 것은 왕의 지위를 이야기할 때 단군 왕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군 왕검의 지위가 뭐 몇백 년 동안 계속돼 가지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이제 뭐 한국 민족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반도 시대의 변천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조선 시대를 거쳐 가지고 삼국 시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통일신라 시대라고 과거에는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였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통일신라 시대의 북쪽에는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발해 유민들이 세운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역사 안에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 이국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고려 시대가 될 것이고, 고려 시대 다음이 조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 후삼국 시대가 또 있긴 하죠. 잠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고구려 견훤이 세웠던,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가 있어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 후삼국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궁예의 밑에 있던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한반도 시대의 변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이다라는 걸로 제가 쭉 한번 그냥 훑어드린 겁니다. 역사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다른 나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 하에서 나왔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한국 문화의 표현 주체로서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라는 것이 문자를 가지기 이전에는 뭡니까? 구비문학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구자죠. 그래서 구비문학 그러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계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설화라든지 전설, 그 다음에 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구비문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 뭡니까? 뭐 이를테면 서울특별시 뭐 동대문구 이문동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구비문학 형태로 전승이 되었다. 이게 이제 문자를 가기 이전에 어떤 한국어의 어떤 구비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한자를 차용하게 되면서 중국의 사상과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한국의 한문학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중국의 한자를 차용했다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후에 조금 언급되기도 할 거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찰이라는 것을 이두문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두문자 해가지고 향찰의 표기를 해가지고 한자의 그걸 응을 빌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자를 빌어오기는 했지만 거기 안에서도 어떤 독자적인 한국어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사성과 문물을 수용하면서 그것이 이제 한국 문학의 한 문학의 형태로서 발전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그 고전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5세기 한글이 창제가 되죠. 그래서 1443년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글을 창제한 후에 한문학과 국문문학이 병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지배층들은 이제 한글을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타부시해 왔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를테면 그 부녀자들이나 아니면은 사대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자를 중시하면서 한문학에 치우쳐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거죠. 글자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언어가 글자로서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중세에는 뭡니까? 하나의 권력이었죠. 권력 이데올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배계층만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한자 글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1443년에 우리나라 독특한 한글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이 창제하면서 그 권력은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종의 가장 친한 벗 중에 하나였던 최만리마저도 이 후민정음 창제에 반대를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아주 난리를 치죠. 크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한자는 일단 어렵잖아요. 어렵고 배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글자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내가 권력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권력 중심부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앙의 관리를 나아가게 하는데 그 과거제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의 시제를 주고 그 시제를 가지고 시를 지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제를 가지고 시를 지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제를 가지고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에 능통해야 되는 겁니까? 한자에 능통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자에 능통한 하나의 권력층으로서 그 권위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주구장창 뭘 연습했던 겁니까? 바로 과거 시험을 연습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43년에 후민정이 만들어지면서 세종이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권력층이었던 사대부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은 한문을 하고 그 한문만이 어떠한 하나의 중심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결국은 이 국문 문학이라는 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쉬웠다는 거죠. 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배우는 언어이죠.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음과 모음만 모두 익히면 한국어는 쓸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과학적인 조합문자지 않습니까? 한글이 조합문자. 조합문자이다 보니까 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아야, 어여의 모음을 모두 익히게 되면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서 한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물론 이제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죠. 한글이 그렇게 쉬운 언어이면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듯이 형용사, 다양한 형용사의 사용이라든지 아주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많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죠. 형용사가 많다는 게 빨갛다라고 했을 때 서양은 뭡니까? 레드 하나면 되죠. 레드 하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한국은요. 빨갛다, 뻘겋다, 뻘거죽죽하다, 삘겋다 뭐 해가지고 빨간색을 레드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 다양한 표현들을 이런 겁니다. 한국민은 한국적인 정서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형용사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지가 않지요. 음. 그런 것들이 어떤 한국어를 또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높임법은 한국인들도 헷갈려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말을 할아버지에게 전달할 때 높임법이 가장 뭐 그게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말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높임법 시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문학의 주체로서 한국어는 이제 15세기 한글이 창제되면서 비로소의 어떤 국문 문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중후반이겠죠. 중후반에 오게 되면 한국어로서의 단일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한 국문 문학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만을 쓰게 된다는 거.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만을 쓰게 된다는 거죠. 한글만을. 한자를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죠. 한국말 안에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자가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은 그걸 한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로 다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그 주 언어로서 한국어가 한국 문학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 주체로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 문학의 갈래 했을 때 먼저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했을 때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야기나 민요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문자로 어떠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기 이전에 구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구지가 같은 것들 있죠. 구지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전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노동요지요. 노동요. 그러니까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요로서 구전되어 내려왔던 거죠. 노동요로서 구전되어 내려왔던 구지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비문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비문학의 한 형태로서 구지가가 구전되어 오다가 이제 기록문학, 문자에 의해서 기록된 문학의 형태로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기록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비문학은 구비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추후에 이제 조금 이야기도 좀 하게 되겠지만은,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말에서 말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혹은 할머니한테 들었다, 이러면은 그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컴퓨터와 같이 정확하게 그 조사나 어휘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머리라는 것은 기억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비문학이라는 것도 어떤 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유동성 때문에 정확한 그 구비문학의 기록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 소교가 있죠. 그 청산별곡을 보면 1, 2, 3, 4, 5, 6, 7, 8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까지는 비슷한데 7년, 8년에 가게 되면 내용이 이상해지죠. 어, 거기 7년, 8년에 보게 되면 자 보면 앞에 부분에 사러리 사다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이렇게 해댔다가 바다의 사러리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7년에 가게 되면 뭐 꼭두각시 이야기가 나오고 노루 이야기가 나오게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은 뭐 청산별곡을 배울 때 이것은 7, 8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그것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두 개는 뭡니까? 나중에
일종의 구전되는 형태로 전해 내려다가 첨가가 된 거죠. 첨가가 돼가지고 청산별곡이라는 하나의 어떤 고려 소교로서 완성된 형태로 기록문학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록으로서 굳어져 버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은 이제 처음에는 구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기록문학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고대 문학부터 19세기 중반 이전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전문학은 고대 문학부터 19세기 중반 이전의 문학이기 때문에 구비문학과 더불어서 기록문학 안에서도 주로 한문학에 해당되는 거죠. 한문학. 물론 이제 1443년 이후에 후민정음을 통해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문학과 국문문학이 병행되기도 했지만 고전문학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주로 한문학이죠. 주로 한문학이죠. 그리고 어떤 국문문학이라는 거, 한글로 창제된 국문문학이라는 것은 일부 전해지긴 하지만 물론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많은 그 한글 문학들이 창작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고 있는 주 핵심은 대부분이 한문학이었던 거죠. 한문학이었던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병행되게 되면서 고전문학이라는 게 결국 19세기 중반 이전의 문학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19세기 중후반 이후 국문문학으로서 탄생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현대문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현대문학 혹은 근대문학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목 자체가 현대문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그냥 근현대문학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것으로서 이해를 해가지고 고전문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현대문학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국문문학으로 탄생된 문학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문학의 갈래라는 것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크게 구분된다라는 것과 그 기록문학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크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다. 이런 정도로 한국문학의 갈래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게 한국의 고전문학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문학의 갈래라는 게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기록문학이 구비문학은 이제 한계가 있었죠.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록문학이 주가 되면서 그 기록문학 안에서 이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라는 갈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고전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고전문학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고전문학의 의미라는 것은 한국 문학의 어떤 초기 성립 단계에서부터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봉건적 사회 제도와 인습이 지배하던 시대의 형성 발전되어 온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전 문학 어렵죠. 어렵죠. 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수능을 볼 때도 보면 고전 문학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싫어하는 한자가 막 많이 나오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중세국어라는 것도 같이 나와 있었죠. 중세국어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현대 언어와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혼란 때문에 이 고전 문학을 어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봉건적 사회 제도와 인습이 담겨 있는 문학이라는 거죠. 봉건적. 그래서 우리가 이 봉건적 사회 제도와 인습이 담겨 있는 문학이라는데 핵심 포인트를 맞춰서 이 고전 문학을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전 문학의 사상적 배경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결국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적 영향이 대단히 깊지요.
그래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떠한 지배체제로서 불교가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그 우리 이제 삼국 유사 안에도 보면 불교적 냄새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거고 고려시대라는 것 자체가 국교를 불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것도 결국 불교의 기본적 바탕을 둔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부터 이제 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고 어떠한 사회 지배 체제로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그 문학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도교적 색채들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긴 하죠.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유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교, 불교, 선, 도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선, 도교라는 것은 이상향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떤 고전문학 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의 사사적 배경을 불교와 유교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고전문학의 대상은 인간 세계와 신성 세계가 합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계와 신성 세계가 합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 신성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그 자연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화를 추구하는 관계로 봄으로써 어떤 세계관 자체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고전의 작품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불사이충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절대 두 임금을 섬겨서 안 되기 때문에 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유교적 색채로서 또 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더불어서 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비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누워서 그냥 시 한 수 읊으면 이상세계에 도달하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도원,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릉이라는 곳, 무릉도원이라는 어떤 도교적 색채가 있는 그런 무릉도원을 이상세계로 설정해 놓고 그 이상세계라는 것이 결국 신성이지 않습니까? 신성.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세계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상세계라고 해놓고 그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고전의 내용들의 한 축이었죠. 중심의 한 축이었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신화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전문학의 창작 기원으로서의 구비문학을 보면 고전문학의 창작 기원으로서의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다수의 하층민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비문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문자화되지 않았죠. 문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어라는 것을 내가 체득하고 있으면 근데 한국어라는 것은 한국어를 체득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써왔고 생활 안에서 필요해서 쓴 생활어로서의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수 하층민들에게 어떤 습득된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비문학이 다수의 하층민들의 전승 방식으로서 집단성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구지가 같은 노동요들이 바로 그런 집단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노동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즐겁게 노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노동을 통해서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어떤 피로라든가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여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형식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되어 나왔던 거죠. 그게 일종의 고전문학이 아니 구비문학이 되겠죠. 그러한 구비문학이 고전문학의 어떠한 바탕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집단성,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과 향유성,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개방성,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열린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내느냐 하기 때문에 변이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유동성 또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 향유성, 개방성, 유동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고전문학 창작의 어떠한 기원으로서 구비문학이 자리하고 있다가 그것이 기록문학으로 넘어오면서 그 구비문학들이 기록돼 가지고 구지가 같은 것들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고려 소교로서 고려 소교들이 막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그것이 조선 초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향약 집대성이라 그래 가지고 고려 소교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기록문학 형태로 만들어 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록문학 형태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구비문학이 하나의 뭡니까? 유동성이 이제 훼손되어 버리고 고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고정성을 갖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록문학이 되는 순간 뭡니까? 그것은 변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승되어 내려왔던 구비문학들이 기록문학화 되면서 고정성을 갖게 되고 그 고정성이라는 것이 그 기록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어떠한 한 범주를 한정시켜 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또한 고전문학의 중심축으로서의 한문학은 또 뭐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비문학이라는 게 전승 방식으로서 내려오다가 그게 하나 이제 한자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그 한자가 유입되니까 그것을 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록을 할 수 있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게 고전문학의 한 중심축으로서 한문학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 널리 퍼진 한문학을 다수의 지배층들이 향유 언어로서 향유하게 되다 보니까 지배계층의 향유 언어로서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는 한 중심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전문학 안에서의 한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삼국시대 향찰과 향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향찰과 향가라는 것은 한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 한자를 그냥 한자 그대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가지고 한국어를 표기하는 향찰 문자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찰 문자라는 것을 창안하게 됨으로써 향찰로 표기된 향가의 어떤 출현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고유 시가 양식의 본격 출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문학화돼 있다가 그것이 뭡니까?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가 한문학으로서 그것이 향찰이라는 것을 통해 향가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19체 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19제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찬기파란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찬기파란가 같은 것들이 바로 향가지요. 향가라는 것은 바로 뭘로 표기되어 있다?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찰 문자가 창안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고유시가 양식이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로서 고전문학의 한 형태로서 향찰과 향가의 출현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고전문학은 경기체가와 가전문학, 고려가요 이러한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체가라는 것은 결국 4대 부유층이 자신들의 어떠한 말들을 한자로 바꿔가지고 음과 그런 걸 붙여가지고 체가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만들었던 게 바로 경기체가가 될 것이고요. 가전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을 의인체 문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가전문학이 또 한편의 어떤 잡스러운 이야기 형태로 전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전문학만 따로 채집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는 직책까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고전문학에서 가전체 문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론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우리가 고려 소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전이 되어서 민요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지어서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거나 혹은 조선시대 기록문학 형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소교라는 이름으로 기록됨으로써 그것이 고정화돼 버리고 이제 변화되지 않고 이건 하나의 소교 형태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조선시대에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문학이 주를 이루게 됐죠. 한문학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 한문학이 주를 이루다가 비로소 한글이 창제됨으로써 이제 뭡니까? 한글이 하나의 뭡니까? 문학 창작의 한 형태의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주 어떠한 언어로서 한국어로 정착되게 되면서 문학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 어떠한 문학의 형태라는 것은 한문학과 한글이 병행되는 형태로서 고전 문학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조, 가사, 국문소설 혹은 한문소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뭡니까? 고전 문학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특징적인 내용들만을 쭉쭉쭉쭉쭉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해할 것이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든지 하셔가지고 한국 안에서의 고전 문학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전승되어 내려왔다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부분들은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고전 문학을 따로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국 문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갖다가 총론 형태로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한국 문학이 발전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현대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총론 형태로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한국의 고전문학과 대비되는 현대문학이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사회상과 맞물려서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현대문학의 성립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대화 과정 안에서 현대문학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한국 현대문학의 양식이 확립되는데 그 한국 현대문학의 양식의 확립이라는 것은 결국 국문 글쓰기죠. 그러니까 한국어, 한글로 글쓰기를 통해 확립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왜?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한국인들이 쓰고 있는 생활어가 바로 한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을 가지면서 이 한국 문학이라 현대 문학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떠한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그 향유할 수 있는 계층들이 구비문학 말고 만약에 기록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록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자신의 어떤 언어로서 체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향유했기 때문에 폐쇄성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겁니다. 대중들에게. 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개방성을 강화시켰던 측면이 뭐냐면 바로 신문 잡지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화 개몽 시대에 오게 되면 여러 신문과 잡지들이 등장하게 되죠. 개화기의 어떠한 지식인들이 대중 계몽의 한 방법으로서 신문과 잡지를 만들었었고 그것을 널리 대중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대중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 현대문학이 확산된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식민지 문화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되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지고 이제 일제 침략기를 거치게 되죠. 일제 침략기를 거치게 되면서 식민지 문화가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일제 침략기 안에서의 어떠한 식민지 시기라는 것은 모방과 굴종과 창조와 저항의 양가적 속성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방과 굴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일제 식민지 자체를 받아들이고 체제에 순응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에 어떤 문학의 한 부류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또 한 부류로서 창조와 저항의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민족이 아닌 일제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저항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와 소설들의 흐름이 있었고 그것을 누가 문학가들이 창작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모방과 굴종, 창조와 저항의 양가적 속성으로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식민지 문화의 어떤 독특한 한국 현대문학을 형성하게 됐다는 측면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화기 신소설부터 차례차례 구체화시켜서 훑어보면서 이와 같은 측면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계급문학 운동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식민지 현실의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계급문학 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프죠. 카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겠죠. 이 카프를 중심으로 한 계급문학이 1919년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1935년대 그 카프가 해산되기 전까지 어떤 계급문학이 한국 현대문학의 어떤 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카프가 해산되고 나니까 1935년 조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해산되고 나니까 카프라는 게 결국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계급성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중심이었던 사유와 사고가 핵심이었다면 이게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 개인 정서에 기초한 문학의 다양성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 정서에 기초한 문학의 다양성 경향 아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 모더니즘이 하나의 주 핵심 요소로서 1935년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추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해방과 한국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등장 이후에 해방 이전까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어 자체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예 이제 못 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한국의 작가들 역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뉘게 돼 가지고 아예 절필을 해 가지고 그 글을 안 써버렸던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문학을 이어갔던 그런 한 부류가 있었죠. 그렇게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놓고 한국 전쟁을 거치게 되면서 해방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갑작스럽게 다가온 해방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아무래도 그 해방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 싸움이 남북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주 격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혼란이 지속돼 왔었고 그것이 또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터짐으로써 이념적 분열에 의한 문학의 총체성 획득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문학이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9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4.19가 새로 문학의 길 해가지고 4.19 이후에 개인적 삶과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두 입장으로 어떠한 입장이 크게 분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그 강의기획서 안에서도 살펴봤겠지만 개인적 삶을 사는 모습으로서 어떤 김승옥이 대표된다면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황석영 같은 작가들이 어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양갈래로 나누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로서 새로운 다양성의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정도가 한국의 현대문학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현대문학의 어떤 큰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총론 형태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이제 2강부터는 강론 형태로 각각의 어떠한 그 시기의 문학적 특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지금 뭐 한 2강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총론 형태이고 여러분들과 면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이제 떠들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이 1강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